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땀을 흘리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쉽게 고개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고 누구보다 오래 버텼지만 그 고생이 나를 부자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고생은 성공의 증거가 아니다. 고생은 출발선일 뿐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을 두 발로 뛰며 삽니다. 몸을 던지고 허리를 굽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버티면 언젠가 빛을 볼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단순한 구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가슴에 박혀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아무리 많이 참아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제자리를 돌 뿐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나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지만 고생으로 부자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 곧 실력이고 곧 자산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고생은 생존을 돕지만 부는 생존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다. 설계 없는 고생은 그저 통증일 뿐이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남들보다 오래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세웠고 책임을 끌어안았고 돈이 아닌 선택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는 몸보다 머리로 먼저 움직일 때 비로소 길이 열리는 세계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고생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확히 선택한 사람에게 미래를 줍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나는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의 고생은 당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소모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일하지만 끝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시간을 남이 만든 기준에 맞춰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준에서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한계를 마주합니다.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고생의 길이 아니라 내가 설계한 길 위에 서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나를 비웃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만 한다고, 게으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과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벌어다 준 것은 몸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내 인생을 바꾼 것은 고생이 아니라 기준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생이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생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나는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방향이고 기준입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더 오래 일해도 더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참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점검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나의 선택은 맞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부는 고생의 양이 아니라 판단의 정확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판단의 정확도는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기준 없는 선택은 감정이고 감정은 결국 대가를 청구합니다. 나는 수없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준보다 앞서는 순간 일은 반드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방향을 잃고 방향을 잃으면 고생은 길어지고 부는 멀어집니다.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의미 없는 고생은 인생을 갉아먹지만 의미 있는 고생은 인생을 바꾼다.
단지 버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버팀의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남이 아니라 내가 정해야 한다. 자유를 향하지 않는 고생은 종속이고 종속은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빼앗아 간다. 고생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생이 당신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을 소모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든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뀌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의 고생이 내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를 반복하고 있는가? 단 한 걸음이라도 방향을 바꿔 놓을 수 있다면 그 고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말합니다. 고생은 출발선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고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다. 당신의 고생이 방향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고생은 노동이 아니라 투자로 바뀐다. 구조 없는 희망은 망상이지만 구조가 있는 선택은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의 부가 된다. 다음 이야기는 여기서 이어집니다. 단순한 버팀을 넘어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책임을 선택하며 판단을 통해 부를 설계해 가는가. 이 구조의 비밀을 다음 부분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 잘 될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 문장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올바른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기준의 질이라는 사실을. 내가 평생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기준 없는 고생은 반복이 되고 기준 있는 고생은 자산이 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남이 만든 판 위에서 뛰어다니며 자기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바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3가지 뿌리를 세웠습니다. 기준, 책임, 판단. 이 3가지가 없다면 린즈, 없다면 어떤 고생도 미래를 만들지 못합니다. 먼저 기준입니다. 기준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중심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타인의 말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속도, 남들이 정한 방식, 남들이 요구하는 틀 안에서 평생을 쏟아붓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기준 없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키면 했고,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습니다. 기준 없는 책임은 충성심일 뿐이고 충성심은 나를 키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소모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질문 하나로 내 인생의 절반이 바뀌었습니다. 2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은 단순히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아무리 좋아도 책임이 없다면 실행되지 않는 철학일 뿐입니다. 오직 책임이 기준을 현실로 끌어내립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은 멋있지만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못 가는 사람.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 책임을 지는 사람, 불리해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 조건이 나빠도 자기 기준을 꺾지 않는 사람은 결국 길을 냅니다. 나는 후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시대를 바꾸는 사람임을 직접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판단입니다. 판단은 시간 대비 결과를 결정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나는 무작정 오래 일하는 사람보다 짧게 일해도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머리가 불을 만든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감정이 판단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분노, 불안, 초조함, 비교. 이런 감정들이 순간적인 선택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내린 선택은 늘 대가를 청구합니다. 나는 그런 대가를 수없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판단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결국 기준은 판단을 단단하게 만들고, 판단은 책임을 가능하게 만들며, 책임은 기준을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준을 갖출 수 있을까? 어떻게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판단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준은 배운다고 생기지 않는다. 책임은 말한다고 생기지 않는다. 판단은 머리로만 키울 수 없다. 기준은 선택으로, 책임은 행동으로, 판단은 경험으로 길러진다. 나는 선택의 순간마다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이 선택이 나의 시간을 빼앗는가? 이 선택이 미래의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책임을 지는 순간에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남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한 약속인가? 판단을 해야 할 때마다 역시 되물었습니다.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이 판단이 내 방향과 일치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복하면서 내 삶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속도보다 선택의 방향이 중요해졌습니다. 버티는 시간보다 버티는 이유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많이 일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더 큰 결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 힘이 결국 부를 만든다는 걸 누구보다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부는 운이 아니라 구조다. 구조는 기준에서 나오고 기준은 책임에서 나오며 책임은 판단에서 나온다. 이 간단한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만 하다 끝납니다. 하지만 이 고리를 이해하면 고생은 더 이상 통증이 아니라 설계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책임을 지고 판단을 샤픈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깨져야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의 양이 결과를 만든다는 착각.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을 얼마나 들였느냐보다 무엇을 결정했느냐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 힘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나의 시간과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을 움직이는 실행 가능한 도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버티면 된다. 오래 일하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나는 살면서 정반대의 경우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오래 일하여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결국 제자리에서 끝나는 사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답은 명확합니다. 방향을 잃은 고생은 결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를 통째로 던져가며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정리했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질 만큼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노력의 양과 내 인생의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많이 일했지만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고생은 아무리 쌓아도 자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생은 길을 만드는 힘이지만 그 길이 틀리면 고생은 그저 한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일해도 10년의 성과를 내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일해도 1년의 변화도 만들지 못합니다. 둘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며 운도 아닙니다.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없는 고생은 반복이 되고 기준 있는 고생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고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고생은 당신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익숙한 고생에 머뭅니다. 익숙한 자리, 익숙한 방식, 익숙한 패턴. 익숙함은 안정감을 주지만 발전은 주지 않습니다. 나는 익숙함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익숙한 고생은 위로를 주지만 길을 주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고생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없이 일하면 모든 일이 급해 보이고 모든 선택이 옳아 보이며 모든 관계가 버려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준은 복잡한 선택을 단순하게 만들지만 기준이 없으면 단순한 일도 복잡해지고 결국 인생이 짓눌립니다. 두 번째, 시스템이 없습니다. 구조 없는 고생은 반복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매번 처음 같고 실수도 똑같고 문제 해결 방식도 늘 제자리라면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에너지가 모두 소모되고 소모된 에너지는 나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남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잣대, 남이 요구하는 속도, 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면 내 인생은 결국 남의 인생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런 틀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아무리 버텨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길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반복되는 고생은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감내해도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는다는 건 고생의 방향이 틀렸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오래 버티는 것이 곧 성실이라고. 그러나 성실은 방향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방향이 없는 성실은 맹목적인 반복이고 맹목적인 반복은 결국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라는 것. 그리고 방향을 결정짓는 건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인생은 남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남의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환경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회사에서 누구보다 오래 일합니다. 누구보다 많이 희생합니다. 하지만 월급은 그대로고 역할도 그대로이며 성장은 전혀 없습니다. 이 상태가 3개월이면 피곤함이고 3년이면 소모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소모의 늪에 빠져 인생을 잃는 사람들을. 그들이 공통으로 놓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고생이 내 미래를 바꾸는 고생인지 묻지 않았다는 것.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고생이 내 안에 무언가를 바꾸고 있는가?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는가? 관계가 달라지고 있는가?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는가? 기준이 생기고 있는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변화가 있다면 그 고생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고생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티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버티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버티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그 이유는 내 기준에서 나와야 합니다. 고생의 양이 아니라 고생의 방향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해한 이후 나는 내 고생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생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은 과거를 반복시키는 짐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고생이 내일의 자유를 향하고 있다면 그 고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고생이 내일도 똑같은 자리를 향하고 있다면 그 고생은 고통일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미 있는 고생을 만드는 첫 번째 실천 도구, 즉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떤 구조도 세울 수 없고 구조가 없으면 고생은 결코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고생을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기준은 방향을 만들어주고 방향은 결국 인생의 질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티지만 왜 버티는지 모른다. 무엇을 위해 선택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고생은 쌓여도 쌓이지 않고 반복되어도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나는 오랜 시간 이 문제를 고민했고 결국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선택만 하자. 이는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한다. 누구와 일할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일을 끝까지 가져갈지. 하지만 대부분은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상황이 정해주고 타인이 밀어붙이고 감정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선택 없이 선택당하고 사는 것이다. 나는 이 흐름을 끊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다. 나를 깎아내리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 나를 키우는 선택만 한다. 이 기준 하나가 내 삶의 60%를 정리해 주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소모하는 선택일까? 무엇이 나를 성장시키는 선택일까? 나는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나를 소모하는 선택은 내 시간을 빼앗고 내 마음을 소진시키고 내 기준을 흔들어 놓는다. 반대로 나를 성장시키는 선택은 내 기준을 강화하고 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며 내 시간의 가치를 높인다. 이 기준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기 위해 나는 7가지 점검 질문을 만들었다.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스스로를 검증했다. 첫 번째 질문. 이 선택은 나의 기준을 강화하는가?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판단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면 방향을 잃는다. 남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 기준을 꺾는 순간 나는 이미 내 삶의 주도권을 잃은 것이다. 두 번째 질문. 이 선택은 내게 자유를 주는가? 아니면 나를 묶어두는가? 자유는 돈보다 강력한 자산이다. 어떤 선택은 돈을 벌게 해주지만 삶의 자유를 빼앗는다. 반대로 어떤 선택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한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세 번째 질문. 이 선택은 내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가?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시간은 모든 자산의 근원이다. 시간의 흐름을 놓치면 다른 모든 자산도 사라진다. 네 번째 질문. 이 선택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떤 선택은 내 안의 기준을 높이고 어떤 선택은 내 안의 태도를 무너뜨린다. 나는 스스로에게 냉정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선택은 버렸고 설령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나를 키우는 선택은 붙잡았다. 다섯 번째 질문. 이 선택은 내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하는가?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흔들리고 사람을 잘 만나면 인생이 단단해진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감정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기준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시간이 쌓일수록 더 강해진다. 6번째 질문. 이 선택은 반복 가능한가? 반복할 수 없는 선택은 운에 가깝다. 한 번의 행운은 자산이 아니다. 반복 가능한 구조만이 진짜 자산이다. 7번째 질문. 이 선택은 나의 미래를 바꾸는가?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궤도를 만든다. 나는 선택을 할 때마다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 아니라 3년 뒤, 5년 뒤에 나를 기준으로 선택했다. 이 7질문은 내 삶의 필터였다. 나는 어떤 선택도 감정으로 하지 않았다. 기준으로 걸러냈고, 책임으로 밀어붙였고, 판단으로 결론을 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곧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나를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다. 나는 나를 소모시키는 루틴은 모두 지웠다. 1년에 한 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점검했다. 이 일은 할 가치가 있는가? 이 관계는 내게 무엇을 남기는가? 이 패턴은 내 삶을 앞으로 밀어주는가? 기준 없는 반복은 습관이 되고 잘못된 습관은 결국 인생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래서 잘못된 루틴을 하나씩 제거했다. 단순히 일을 줄인 것이 아니라 나를 약하게 만드는 행동을 끊어냈다. 나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도 바꾸었다. 잘해주는 사람보다 책임지는 사람을 선택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을 선택했다. 기분 따라 움직이는 사람보다 일관된 사람을 선택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기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이 기준을 지키는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웠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모인다. 기준은 사람을 거르는 필터이자 사람을 부르는 자석이다. 나는 내 기준을 지킨 덕분에 내 인생에서 소모적인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진짜 어려운 것은 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기준을 세우는 데는 하루면 되지만 지키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나는 수없이 흔들렸고 수없이 다시 다잡았다. 기준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보다 사실을 선택하는 것이고 편안함보다 책임을 선택하는 것이고 순간의 만족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기준을 세울 때 항상 이 질문으로 마무리했다. 이 선택이 나를 소모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키우는가? 이 질문 앞에서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를 키우는 선택은 늘 불편했고 나를 소모시키는 선택은 늘 쉽게 다가왔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정반대였다. 불편한 선택이 나를 키웠고 쉬운 선택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기준을 실제로 구조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이다. 기준만 있어서는 변화가 오지 않는다. 구조가 있어야 기준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되어야 부가 된다. 구조를 바꾸는 순간부터 당신의 고생은 더 이상 통증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설계가 될 것이다. 기준을 세웠다면 다음 단계는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기준이 방향을 정한다면 구조는 그 방향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루하루 고생만 쌓았지 구조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기준 없이 버티는 것은 생존이지만 구조를 만드는 순간부터 삶은 설계로 바뀐다. 나는 그 차이를 몸으로 겪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일이 너무 많아서 구조를 만들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말한다. 구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일이 끝없이 많아지는 것이다. 구조는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만들기 위한 전제다. 구조 없이 버티는 삶은 늘 벅차고 늘 반복된다. 하지만 구조가 생기면 같은 노력으로도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는 한 번도 일이 바빠서 망한 사람을 본 적은 없다. 하지만 구조 없이 바쁘기만 했던 사람은 결국 소모되어 사라졌다. 고생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구조가 없다는 증거다. 구조가 없으면 고생만 남는다. 그래서 나는 삶의 구조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나는 3가지 단계를 밟았다. 첫 번째는 정리, 두 번째는 재배치, 세 번째는 반복이다. 첫 번째 단계, 정리. 정리는 단순히 책상을 치우는 것이 아니다. 내 머릿속의 혼란을 정리하고, 내 일의 흐름을 정리하고, 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기준이 흐려지고, 기준이 흐려지면 판단이 약해진다. 나는 내 하루를 낭비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했다. 불필요한 회의, 의미 없는 부탁, 감정적인 관계들. 정리를 한 뒤에야 비로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보였다. 두 번째 단계, 재배치. 정리는 뺄 것을 찾는 과정이라면 재배치는 둘 것을 정하는 과정이다. 나는 내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반복 가능한 일은 자동화했고, 판단이 필요한 일은 내게 두었고, 나를 소모시키는 일은 과감히 잘라냈다. 특히 시간 재배치는 내 인생을 바꾸는 핵심이었다. 전략적으로 하루의 고비를 정하고 집중해야 할 순간을 세밀하게 조정했다. 세 번째 단계, 반복. 반복은 구조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한 번 잘된 일을 구조로 만들어 반복하면 그 구조는 자산이 된다. 나는 일이 잘 풀렸을 때 그 이유를 기록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럽게 흘러갔을 때 그 대화의 흐름을 되짚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정리해 내가 다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느렸지만 한번 구조를 만들고 나니 그 이후의 고생은 줄어들고 결과는 점점 쌓였다. 이 3단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였다. 나는 이 구조를 회사에도 적용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뽑을 때마다 이 3가지 단계를 기준으로 움직였다. 그것은 단지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였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를 던지겠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중 반복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일이 몇 가지나 되는가? 이 질문은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구조는 성과를 예측하게 하고 예측은 안정감을 만든다. 안정감이 생기면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다. 구조는 단순히 편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지켜주는 장치다. 나는 한 직원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린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오래 일했지만 성과는 항상 비슷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고. 그는 말했다.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때 나는 확신했다. 성실함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구조가 없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우리는 함께 그의 업무를 재정리했고 반복되는 실수를 자동화 규칙으로 바꿨다. 놀랍게도 2달 만에 그의 성과는 이전의 2배가 되었다. 고생을 반으로 줄였는데 결과는 2배가 되었다. 이것이 구조의 힘이다. 구조를 바꾸는 순간부터 고생은 더 이상 통증이 아니다. 고생은 당신의 기준을 강화하는 압력이고 압력은 당신의 성과를 밀어올리는 에너지다. 구조가 없는 사람은 고생할 때마다 무너지고 구조가 있는 사람은 고생할 때마다 성장한다. 같은 고생이라도 구조가 있으면 인생을 바꾸지만 구조가 없으면 인생을 지친다.
나는 이 단계들을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했다. 일, 관계, 시간, 감정. 감정도 구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정이 흔들리면 판단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면 기준을 잃는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구조를 만들었다. 아침에 첫 30분을 정적으로 보내고 하루의 마지막 10분을 정리하며 마무리했다. 감정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설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반복될 수 있는지, 반복이 어떻게 복리가 되는지, 그리고 복리가 어떻게 불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구조는 일회성이 아니다. 반복될 때 힘을 가진다. 반복될 때 자산이 된다. 구조의 반복이 바로 부의 시작이다. 구조를 세웠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다. 그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구조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조가 있다는 착각은 위험하다. 중요한 것은 구조의 존재가 아니라 구조의 정확도다. 나는 수많은 실패 끝에 하나의 사실을 배웠다. 부는 고생의 양이 아니라 시스템의 정확도에 비례한다는 것. 정확하지 않은 구조는 오히려 고생을 늘릴 뿐이다. 정확한 구조만이 고생을 줄이고 가치를 쌓아준다. 그렇다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5가지 기준을 만들었다. 이 5기준은 내 삶 전체를 점검하는 도구가 되었고 지금도 매일 사용하고 있다. 구조는 한 번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조는 점검해야 하고 보완해야 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해야 부가된다. 첫 번째 기준은 재현성이다. 같은 일을 2번 했을 때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가? 재현성이 없다면 그것은 구조가 아니라 운이다. 운은 다시 오지 않는다. 하지만 구조는 반복된다. 나는 업무의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기록을 남겼다. 어떤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적었다. 그리고 2번째 시도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오는지 확인했다. 만약 결과가 들쑥날쑥하다면 구조가 부족한 것이다. 재현성은 구조의 첫 번째 증거다. 2번째 기준은 회복력이다. 구조는 잘 될 때보다 흔들릴 때 더 진가를 드러낸다. 일이 꼬였을 때,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수가 터졌을 때 얼마나 빨리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것이 회복력이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멈추지 않았다. 감정을 정리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를 보완했다. 회복력이 있는 구조는 실패를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든다. 반면 회복력이 없는 구조는 작은 충격에도 무너진다. 회복력은 구조의 2번째 기준이다. 3번째 기준은 자동화 가능성이다. 구조가 정확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화가 가능해진다. 자동화는 단순히 기계화가 아니다. 결정해야 할 문제를 규칙으로 바꾸고 반복되는 실수를 시스템으로 막고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을 데이터로 통제하는 것이다. 결정이 규칙으로 바뀌면 판단의 피로가 줄어들고 피로가 줄어들면 사고의 질이 높아진다. 자동화가 안 되는 구조는 구조가 아니라 패턴일 뿐이다. 자동화 가능성은 구조의 3번째 기준이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던지겠다. 당신은 매일 반복되는 일을 매번 처음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면 구조는 아직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 짧은 질문 하나가 구조의 부족함을 정확히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패턴 인터럽트다.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사고의 흐름이 멈추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4번째 기준은 시간 대비 성과다. 구조가 있으면 시간이 줄어들고 성과는 늘어난다. 구조가 있으면 전혀 없으면 시간이 늘어나고 성과는 줄어든다.
나는 이 기준을 가장 냉정하게 사용했다. 1시간을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쌓였는지 기록했다. 하루에 30분이 다음 날을 바꾸는지, 3일의 노력이 일주일을 바꾸는지 관찰했다. 시간 대비 성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구조가 허술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시간 대비 성과가 높아진다면 구조가 정교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5번째 기준은 축적 속도다. 구조는 단발이 아니라 누적이어야 한다. 하루의 작은 성과가 일주일을 쌓고 일주일의 구조가 한 달의 변화를 만든다. 구조가 누적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이 붙는다. 반면 구조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에서 맴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했다. 쌓이는 것이 없다면 구조가 없는 것이다. 이 5기준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하다. 재현성은 안정감을 주고, 회복력은 지속성을 주고, 자동화는 효율을 주고, 시간 대비 성과는 속도를 주고, 축적은 방향을 준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구조는 힘을 가진다. 구조가 힘을 가지면 고생은 줄어들고, 고생이 줄어들면 판단은 더 정확해지고, 판단이 정확해지면 선택은 더 단단해진다. 결국 구조는 모든 선택의 기반이 된다. 나는 이 기준들을 삶 전체에 적용했다. 일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시간관리, 학습, 감정에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재현성은 만날 때마다 비슷한 신뢰가 쌓이는가를 의미한다. 회복력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빠르게 회복 가능한가를 의미한다. 자동화는 서로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맞춰져 있는가를 의미한다. 시간 대비 성과는 관계에 투자한 시간이 실제로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축적은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며 나는 한 가지 더 알게 되었다. 구조는 사람을 드러낸다. 좋은 구조는 좋은 사람을 남기고, 나쁜 구조는 나쁜 관계를 남긴다. 구조가 명확하면 소모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함께 갈 사람만 남는다. 구조는 인간관계를 품위 있게 정리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하지만 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해야 하고, 때로는 일부를 뜯어 고쳐야 하고, 때로는 통째로 바꿔야 한다. 이 과정은 불편하고 더디다. 그러나 한번 구조가 완성되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향과 속도, 그리고 정확도가 인생을 끌고 간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그리고 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깊이 이야기할 것이다. 구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이다. 그러나 결국 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사람이다. 그래서 다음 부분은 기준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기준 있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구조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구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깨달았다. 일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만들 수 없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잃으면 끝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일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다. 사람을 잘못 붙잡으면 구조가 흔들리고, 구조가 흔들리면 방향을 잃는다. 반대로 좋은 사람을 붙잡으면 일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관계는 자산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가 쌓인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능력보다 태도를 먼저 보았다. 능력은 배워서 얻을 수 있지만 태도는 평생을 살아온 방식에서 나온다.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태도가 좋은 사람은 잘못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고, 태도가 나쁜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언젠가 구조를 무너뜨린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
화려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람, 결과만 챙기고 과정에는 무관심한 사람, 기준이 바람처럼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함께 있으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소모된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선택할 때 3가지 기준을 세웠다. 태도, 책임, 방향. 첫 번째 기준은 태도다. 태도는 눈빛에서 드러난다. 말투에서, 행동에서, 작은 선택에서 드러난다. 태도 좋은 사람은 상황이 나빠져도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움직인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을 깊이 신뢰했다. 그들이 결국 조직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준은 책임이다. 책임지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한다. 대신 행동이 많다. 실수했을 때 도망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책임지는 사람은 불편함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내는 힘이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사람을 뽑아보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기준은 방향이다. 방향이 없으면 능력도 의미가 없다. 이거 없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1년 뒤에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보다 5년 뒤에 누구로 살고 싶은지를 물었다. 그 질문에 흔들림 없이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혼란스러워진다. 나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몇 가지 순간을 보면 알 수 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려울 때 그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실수를 지적했을 때 그의 눈빛은 변하는가?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 사람의 진짜 기준을 보여준다. 여기서 하나의 대화를 소개하겠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한 직원에게 했던 이야기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기준 있는 사람을 원한다. 능력은 오늘을 바꾸지만 기준은 인생을 바꾼다. 기준을 가진 사람은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소문이 흘러도 중심을 잡고 감정에 치여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기준을 제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따라오려고 하지 말아라. 네 기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살아라. 그러면 나는 너를 끝까지 믿을 것이다. 이 짧은 대화는 그 직원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결국 조직을 지탱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사람은 기준을 배울 때 변하고 기준을 지킬 때 성장한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를 던지겠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질문이다.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줄어드는 사람, 늘 말은 많지만 책임은 적은 사람, 감정 따라 움직여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신의 구조를 무너뜨린다. 반대로 말이 적어도 행동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관계를 놓지 않고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미래를 지탱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선택할 때 과감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를 정리했고 함께 가야 할 사람은 끝까지 붙잡았다. 정든다고 모두 남기는 것이 아니다. 기준이 맞아야 오래 간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여야 관계가 자산이 된다. 사람은 우연히 남지 않는다. 남을 수 있는 사람만 남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관계의 복리 구조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부르고, 단단한 사람이 단단한 사람을 모으고,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을 남긴다. 나는 이 복리의 힘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았다. 사람 하나가 회사를 바꾸고, 관계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기준 하나가 미래를 바꾼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크게 된다. 다음 부분에서는 사람을 넘어 행동으로 넘어간다. 기준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 기준은 철학이고 행동하는 기준만이 현실이 된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변화를 가로막는 세 가지 적, 즉 두려움, 완벽주의, 핑계를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행동을 막는 적을 넘어서야 비로소 구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무리 뛰어난 기준을 세워도, 아무리 정교한 구조를 만들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만 끝난다. 행동은 기준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유일한 힘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지 못한다. 왜일까? 나는 이 질문을 놓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또 나 자신을 끝없이 되돌아보며 결국 하나의 답을 얻었다. 사람이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적 때문이다. 두려움, 완벽주의, 그리고 핑계. 이 세 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발목을 가장 강하게 붙잡는다. 두려움은 상상 속에서 자란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패를 이미 겪은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하기 전 수백 번의 실패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돈이 끊기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지만 정작 시작하고 보니 그 시나리오는 대부분 쓸모없는 걱정이었다. 실제로 발생한 문제는 상상했던 것과 90%가 달랐다. 그리고 남은 10%는 움직이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두려움이 강력한 이유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움직이면 두려움은 형태를 드러내고, 형태를 드러낸 두려움은 해결책이 생긴다. 벽처럼 보였던 문제들이 막상 가까이 가면 의자 높이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나는 두려움이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움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무섭다는 사실을 배웠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던지겠다. 당신이 지금 걱정하는 일 중 실제로 일어난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이 질문 하나로 두려움의 80%는 사라진다. 이것이 패턴 인터럽트다. 두려움은 질문 앞에서 힘을 잃는다. 두 번째 적,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함처럼 보인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자료가 부족하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의 이름을 한 회피다. 완벽을 기다리는 동안 시장은 변하고 기회는 지나간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 누구보다 많이 공부하고 누구보다 많이 분석하지만 결국 한 발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계획이 있었지만 그들은 현실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완벽주의가 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기준을 바꿨다. 완벽한 시작은 없다. 시작이 완벽을 만든다. 나는 자료가 부족해도 시작했고, 경험이 없어도 시작했고, 자금이 불완전해도 시작했다. 움직인 뒤에야 부족한 것들이 명확히 보였다. 부족함이 보이면 그것을 채우면 된다. 행동은 완벽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다.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 세 번째 적, 핑계. 핑계는 달콤하다. 타이밍이 아니어서, 돈이 없어서, 네트워크가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이런 말들은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준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위로는 나를 약하게 만든다. 책임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책임을 잃으면 힘도 잃는다. 힘을 잃으면 변화를 만들 수 없다. 나는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한 가지 규칙을 세웠다.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었다. 단어 몇 개를 바꿨을 뿐인데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문제만 보이던 눈에 해결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행동은 문제를 줄이지 않는다. 대신 해결책을 만든다. 해결책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이 세적을 이기기 위해 나는 아주 간단한 실행 원칙을 만들었다. 룰 오브 쓰리라 불렀다. 결정은 24시간 안에 내린다. 기회가 보이면 48시간 안에 시도한다. 첫 결과는 72시간 안에 만들기 시작한다. 이 단순한 규칙은 내 삶의 속도를 바꿨다. 속도는 완벽보다 강했다. 속도는 두려움보다 빠르게 문제를 무너뜨렸고, 완벽주의보다 먼저 기회를 잡았고, 핑계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겼다. 나는 늘 강조한다. 행동이 없는 꿈은 깡통이다. 아무리 화려한 계획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음일 뿐이다. 실행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다. 나는 매일 아주 작은 실행 하나라도 끝내기로 했다. 작은 실행은 거대한 목표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힘이다. 여기서 당신에게도 작은 실행 과제를 2가지 제안하겠다. 첫 번째, 오늘 단 하나의 일을 즉시 실행하라. 크지 않아도 된다. 전화 1통, 정리 10분, 메모 하나면 충분하다. 실행의 첫 단추가 채워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번째, 내일을 위한 행동을 오늘 1분만 투자해 준비하라. 계획이 아니라 준비다. 준비는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몸을 움직인다. 이 작은 행동은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기준을 현실로 만드는 출발점이다. 행동이 쌓이면 구조가 되고, 구조가 반복되면 복리가 되며, 복리가 쌓이면 결국 부가 된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행동이 어떻게 구조와 연결되어 복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복리가 어떻게 당신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행동은 단순한 한 걸음이 아니라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전환점이다. 행동은 구조를 깨우는 불씨다. 구조가 세워지고 행동이 반복되면 인생은 어느 순간 궤도를 바꾼다. 나는 그 순간을 수없이 보았다. 고생은 줄어드는데 성과는 늘어나고, 같은 시간을 쓰는데 남는 것이 커지고, 같은 하루를 살아도 미래가 달라지는 변화. 이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복리처럼 쌓여야만 오는 변화다. 복리는 돈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사람, 태도, 선택, 구조 모두 복리로 작동한다. 반복할수록 강해지고 강해질수록 더 큰 변화를 만든다. 사람들은 큰 결심이 인생을 바꾼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전혀 다르게 살았다. 내 인생을 바꾼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의 복리였다. 기준을 지킨 하루, 구조를 점검한 하루, 책임을 끝까지 완수한 하루.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내 삶을 만들었다. 나는 그 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다. 복리는 처음엔 느리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느 순간 속도가 붙는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 작았던 구조가 커지고, 작았던 태도가 단단해지고, 작았던 실행이 인생 전체를 움직인다. 나는 이 복리의 순간을 내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확신했다. 복리를 만든 사람만이 인생을 바꾼다. 복리가 작동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반복 가능성, 2번째는 축적될 수 있는 구조, 3번째는 흔들릴 때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회복력이다. 이 3가지가 갖춰져야 복리가 힘을 갖는다. 첫 번째 조건, 반복 가능성.
반복할 수 없는 성과는 운이다. 운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 가능한 구조는 내 인생의 자산이 된다. 나는 일이 잘 풀렸을 때마다, 관계가 좋아졌을 때마다, 구조가 매끄럽게 돌아갔을 때마다 반드시 기록했다. 다시 쓸 수 없는 경험은 경험이 아니라 사건이다. 사건은 지나가지만 구조는 남는다. 나는 사건을 구조로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비밀이라고 믿었다. 두 번째 조건, 축적될 수 있는 구조. 하루의 작은 선택이 다음 날을 바꾸고 다음 날의 변화가 일주일을 바꾼다. 구조는 반복될수록 강해지고 강해질수록 더 많이 쌓인다. 나는 매일 물었다. 오늘 남긴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쌓이고 있는가? 쌓이는 것이 없다면 그건 구조가 아니라 버티기다. 버티기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 그것 없다. 쌓임으로만 인생이 바뀐다. 세 번째 조건, 회복력. 복리는 잘 될 때가 아니라 무너질 때 확인된다. 한번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만이 진짜 구조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내 구조를 점검했고,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기준을 되돌아봤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마다 태도를 바로 세웠다. 회복력은 복리의 엔진이다. 회복력이 없다면 복리는 시작되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던지겠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쌓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한 질문 앞에서 많은 것이 드러난다. 쌓이는 것이 없다면 방향이 틀린 것이다. 쌓이는 것이 있다면 인생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패턴 인터럽트다. 생각을 멈추고 스스로를 보게 만든다. 복리가 쌓이기 시작하면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구조는 더 단단해지고, 판단은 더 정확해지고, 책임은 더 깊어진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큰 성과를 내지만 다시 재현하지 못한다. 그 성과는 행운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성과지만 계속 반복한다. 그 사람은 결국 큰 성과를 만든다. 복리는 재능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따라온다.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부는 돈이 아니다. 부는 선택권이다. 내가 언제 일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떤 구조 안에서 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생겼을 때 비로소 나는 자유를 느꼈다. 자유는 고생이 업돼서 오는 게 아니라 고생이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온다. 고생이 나를 묶던 시절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유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고생이 설계가 되고, 설계가 구조가 되고, 구조가 복리가 되었을 때 나는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진짜 부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고생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당신의 선택은 무엇을 쌓고 있는가? 당신의 구조는 반복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다.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해야 할 순간이다. 삶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설계로 살아야 지속된다. 설계가 없다면 고생은 통증이고, 설계가 있다면 고생은 투자다. 나는 고생을 줄이려 하지 않았다. 고생이 쌓여도 결국 결과로 이어지는 삶을 만들고자 했다. 그 기준만 지키며 살아왔고, 그 구조만 믿고 걸어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했다. 구조를 가진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한 사람은 결국 부를 쌓는다. 말이 아니라 쌓임이 인생을 바꿨다. 다짐이 아니라 반복이 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당신도 시작할 수 있다. 방향만 바로 세우고, 기준만 지키고, 작은 행동만 반복하면 된다. 부는 선택지의 총합이다. 쌓이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진다.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몫이다. 기준을 세우고, 구조를 만들고, 행동을 반복하라. 그러면 언젠가 누군가가 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때 조용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쌓았다. 하루를, 기준을, 나를. 그 쌓임이 결국 나의 부가 되었다고.